땅만 파면 보물이 나온다. 왕들의 무덤이 있는 명당 중에 명당을 품은 도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00만 명이 살았다는 핫 플레이스. 천년의 시간을 배경으로 수많은 전설과 역사적 사건이 무대가 된 곳. 대한민국의 품격을 오랫동안 높여온 경주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리고 수학여행 친구들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경주. 오늘 시민의 품격과 함께 속속들이 밟아보시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곳이라 사실 언제가 처음이었더라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제 용돈 아. 10원짜리 여기서 그 당시에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논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의 관광버스를 타고 새벽에 경주에 들어섰을 때 햇빛이 뜨면서 마을을 보면서 경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과 집 사이에 커다란 무덤들이 우뚝우뚝 솟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구장이라서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석굴암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본능적으로 석굴암에 들어가는 순간 그 본존불의 기세에 감동을 받았는지 놀랬는지.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하셨어요?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 전부가 시끄럽게 떠들던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본존불을 우러러봤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기차에서 신나게 떠들고 한 오후에 도착하면 힘이 다 빠졌죠. 이미 지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첫날 불국사였어요. 이렇게 넓은 절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거기서 처음 했던 기억이 있고, 국사책에서 신라의 역사를 배울 때 들었던 어떤 하나의 그 역사적 무대의 소품들을 세계에서 아마 로마 제국의 로마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한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경주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되기도 했잖아요. 2000년 12월인가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주. 김수박 작가님. 예. 제가 숫자에 좀 약하지만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지리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1968년에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보가 31건, 보물이 64건, 경주 박물관의 소장품 수가 약 34,035점, 그리고 경주 역사유적지구 전체로 52개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그만큼 우리의 국보 보물이 많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흔히 경주에는 전성기 때 인구가 80만 내지는 100만 정도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경주에 한 20만, 24만 정도 통계를 보면 네.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경주죠.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럼 경주를 이렇게 좀 샅샅이 보신 오늘 이제 함께 하시는 이야기 손님들께서는 경주를 어떤 도시다?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가지고 만든 도시라면은 한국의 신라는 돌을 가지고 만든 도시, 일본의 나라는 나무로 만든 도시라고 해서 재질에 따라서 그 역사 도시의 어떤 기초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1등인 것 같은데요. 돌이 제일 세잖아요. 우리 가장 브레이크가 안 강해요? 타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그 도시를 운영하는데 가장 지침이 되는 거는 왕의 통치력보다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종교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탱하는 요즘 얘기를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데 중에 하나가 불교로서는 경주입니다. 예. 그 승려였던 이련이 쓴 역사서인 삼국유사에서는 사사성장 그리고 탑탑안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뜻이에요? 사사 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마치 별처럼 쭉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탑탑안행 말 그대로 탑이죠. 탑은 예.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리를 봉양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쭉 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 자체가 불교라는 뜻이고 도시 그 자체가 하나의 사찰에 가까울 정도로 그 종교적으로 불심으로 가득 찼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보고, 유적지를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민의 품격에서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에게 경주의 추억은 어떤지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의 우리가 보는 불국사를 갖다가 만든 시점이니까 경주 고적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석가탑, 다부탑도. 불국사는 일제시대에 다 새로 복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해방 광복 이후에 1970년대에 다시 재복원을 했죠. 불국사 앞에 이제 상점이고 야, 말씀하셨던 예. 그 숙소도 저기에 다 있었던 거죠. 아이고, 사람이 나오네요. 독을 저기로 유물을 갖고 나갔겠군요. 직접 들어가 보네요. 야. 이게 1973년 계림로에서 국보로 지정된 황금 보금이 나왔을 때 순간인 거예요. 내림로 14호분이군요. 예. 저게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옆에 이제 주민들도 많이 발굴 현장에 지금 계시고. 지금 대능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책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서 나온 겁니다. 길가에서. 예, 길가 옆에 이제 하수관로도 설치되고 해서 발굴한 건데 이때 이제 14호분에서 황금 보검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온감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레용 톡이라든가 이러한 유물들도 많이 나왔죠. 실크로드를 거쳐서 서역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벽화나 이런 데는 저렇게 완전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네. 실물 자체로 저 황금 보금이 제대로 나온 사례는 우리 경주 계림로에서 나온 게 가장 좋은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대단한 유물입니다. 천마초. 대능원이 이제 완비된 모습이군요. 사람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천마총 들어갈 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무덤 속으로 서늘하죠. 내려가니까. 예. 네. 실제로 온도가 낮아지고 예. 예. 또 무덤이라서 더 기분이 서늘하고. 경주는 그 도시가 발굴이 생활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발굴이 어떻게 생활이죠. 보면은 경주 시민들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오셨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그런 문화유산들이 보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단초가 만들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황남대총입니다. 아. 98호분이라고 부르는 이제 신라 최대 쌍분이고요. 예. 이제 원래는 아까 천마총이 나왔지만은 이 황남대총을 갖다가 발굴하고 두 개를 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천마총을 먼저 선행 발굴한 것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제강점기에 경주에 있는 큰 고분을 발굴한 사람들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경험이 없었고. 경험이 예.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정부 차원에서 경주를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발굴 사업을 병행해서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가장 큰 황남대총을 발굴을 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가는 큰 고분을 처음부터 팔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 삼아 파본 것이 천마총이죠. 천마총이다. 그런데 시험 삼아 파본 작은 천마총에서 엄청나게 엄청난 나왔어요. 유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경험을 축적해서 네. 바로 잇따라서 황남대총을 발굴한 것이죠. 문화유산도 보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경주를 갖다가 이제 관광 개발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많은 그 국가의 보물이라든가 국보가 있고 또한 위락 시설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가깝고 또 바다와 가깝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이제 됐기 때문에 경주를 갖다가 이제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선을 보이는 자리잖아요. 근데 외국인 손님들도 계시네요. 1979년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국제 관광 협회 파타총회라고 그런 거를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토기들이 정말 어마어마 많네요. 저 한 네. 예, 곳에서도. 경주에서 이제 보통 중간 정도 구분을 하나 발굴한다 하더라도 나오는 유물수가 거의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아, 황남대총 같은 게 유리구슬까지 아니면 포함하면 뭐 10만 점이 넘는다 그러지만은 네. 보통 경주에서 구분 발굴을 하는 거는 다른 지방에서 발굴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많이 걸리고요. 또 이색적인 것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주택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제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을 하고 전쟁도 하고 교류도 했습니다만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부장품을 넣는 데 있어서는 신라 사람들이 정말로 고구려 백제인들을 압도해서 무조건 이렇게 무덤에 부장품들을 많이 넣는 그런 습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신라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양으로서는 뭐 타의 추정은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적지에서 인골이 나왔다. 그럼 어떤가요? 고향집 근처에 있는 무덤을 보면 오싹합니다. 예. 밤에 근처에 가기가 싫습니다. 8월 한 여름인데 약간 남양 그쵸. 특집 같아요. 그 그런데 고고학자는 발굴 현장에서 만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인골에서는 그 어떤 느낌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예. 고고 자료이기 때문에 아. 두개골을 만지면서 낮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경주의 토성인 월성 아래에서 인골이 대것도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높이 솟아있는 성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월성은 그 당시 왕이 거주하던 지금의 수도의 외곽성이라고 보는데 왜 월성이라 하냐면 달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근데 그 월성은 경주를 한 번에 굽어볼 수 있는 그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성곽을 둘렀는데 그 옛날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 시설입니다. 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게 바로 정치와 종교의 역할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인골이 발견됐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보편적이진 않지만 다른 나라에도 특히 동아시아권에서는 이것을 어떤 종교적으로 희신제의 그러니까 희신제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강제로 신이라든가 어떤 절대자한테 바치는 그런 제물로? 제물로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성 성벽 밑에서 이제 많은 인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남녀, 그다음에 연령별도 이제 젊은이와 나이 많은 분으로 이제 구분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대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넣는 게 정답입니다. 네. 죽은 사람을 넣으면은 그거는 무덤이지. 근데 원래대로 제사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넣는 거기 때문에 잔인하긴 하지만 그 고대 국가에서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마추픽추 거기에서 뭐 태양의 신전 이런 데서 월성이 쌓여지던 시점은 그 신라에서 불교가 정식으로 공인되기 이전이라서 그 살생에 대한 죄의식이라든가 교리가 파급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지증왕 때 이제 순장을 금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순장이라는 거는 무덤을 갖다가 만들 때 주인공을 따르는 하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하급 관료들을 갖다가 그 무덤에 같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증왕대 순장을 금지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월성 성벽을 만들 때 그런 이 사람을 제물로 썼던 그것이 그 무덤에도 계속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실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부터는 사실 고등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부분이 무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절을 창건한다든가 또 부처를 만든다든가 탑을 짓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70년대 그 보문단지가 개발되면서 동시에 또 우리 나름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 우리의 발굴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반도에서 발굴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동간부 시절에 일제가 한국의 한반도에 들어와서 발굴을 시작했죠. 그런데 광복이 되는 1945년까지 단 한 명의 한국인, 조선인에게는 이 고적조사, 발굴조사를 연구자의 차원에서 참가시켜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수많은 유적이 경주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만 네. 한국 사람이 조사원으로 연구자로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광복이 되었습니다. 예. 갑자기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경주에서 신라 유적을 발굴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주에 있던 일본 연구자 아리미스 교이치를 1년간 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 발굴을 통해서 그야말로 신라고고학, 한국고고학의 야외고고학의 기초가 정립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옛날의 그 시대상을 또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도 있고 또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서 또 그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경주의 박물관으로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교과서로 배웠던 황룡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황룡사 역사 문화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내부에 커다란 탑이 하나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크기의 10분의 1 정도로 재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궁궐을 짓고 있었는데 황룡이 나타나서 절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게 바로 황룡사라고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의미가 숨어 있었네요. 네, 이번에는 쪽샘 유적 발굴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차순철 단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쪽샘 유적 발굴관, 이곳 어떤 곳인가요? 예, 쪽샘 유적 발굴관은 쪽샘 44호분이라는 신라 고분을 발굴 조사하고 복원 정비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 시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물관은 익숙한데 사실 발굴관은 좀 생소하다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왜 발굴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예, 박물관이나 발굴관이나 모두 성격은 동일합니다. 전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유물이 아니라 신라 고분을 발굴 조사하는 과정, 그리고 신라 고분을 복원하는 과정을 일반인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발굴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그 44호분을 발굴도 하신 거고 복원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의 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44호분이 위치한 곳은 대능원이라는 신라 왕릉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힌 피장자는 당시 신라 공주를 추정하고 있고 그 공주가 몸에 걸쳤던 금동관이라든가 허리띠, 금 귀걸이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 공주는 155개가 대능원의 여기 홍남대청이고 여기가 44호가 되겠습니다. 어린 친구. 그래서 지금 무덤을 바라보시면은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네, 그 사람. 신라 공주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빨갛게 사람은 정말 작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무덤만 해도 지름이 30m가 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예, 당시 신라에서 적성목광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은 왕이라든가 공주 같은 귀족들 같은 경우에 그 신분에 걸맞는 대형 봉분, 즉 무덤의 봉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흙으로 쌓기에는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돌을 채워서 외형을 갖다 크게 만들고 그 바깥쪽에 흙을 쌓아가지고 봉분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권력이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내 무덤이 제일 크니까 나는 왕이다.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일반 관람객 분들도 그냥 이렇게 신기해하고만 가시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 쪽샘 44호분 이 고분 발굴관 같은 경우에는 적성 목광묘라는 신라 특유의 무덤과 그 구조 그리고 거기서 나온 출토 유물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라 고분이라는 존재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벽에 보면 여러 가지 패널과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당시 신라의 황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관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어떤 나름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보통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많은 문화재가 나왔다, 금관이 나왔다 이런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은 이곳 발굴관을 통해서는 바로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문화재를 알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는 이렇게 특별한 박물관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또 마침 광복 80주년입니다. 근데 이 광복을 맞기 전 일제강점기가 우리 역사에서 암흑기라면 좀 문화유산에서도 그 시절은 좀 순한 시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때 모로가가 생각해냈던 것이 내가 유물들을 모으고 파헤치는 것들은 유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주 고적 보존회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이 있죠. 일본서기 고사기에 나오는 신공항우 삼한정벌설. 그래서 경주에 있는 문화재는 전부 다 조선 사람들이 신라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이 지배하면서 그들의 지도로 만든 유물이다. 이런 논리를 역사상을 만든 거죠. 말도 이게 안 더 되는 끔찍한 것들이죠. 네. 일본에서 왕족이 오건, 그다음에 종독부에서 종독이 오건 관료가건, 누가 그럼 경주에 있는 유적을 안내할 것인가. 조선 총독이 몰래 경주에 내려와서 모로가만 만나고 갑니다. 일본에서 일본 아주 군인들, 관료들,
그다음에 왕족들이 경주하면 반드시 경주박물관을 들리고 모로가가 안내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길면 꼬리가 잡힌다고 맞아요. 결국에는 경찰에 또 체포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유물을 모으다 보니까 점점 에스컬레이트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금관총을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신라에서 처음으로 금관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금관총이라는 것들은 모로가의 기획 도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 도구리. 예, 도굴을 하다가 나중에 사법 당국에 들킨 거죠.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서를 사실은 조선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나와서 수습을 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모로가가 경찰서장하고 짜고 기획적으로 도굴을 했던 사실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금령총이다 아주 총독부에 발굴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총독부에서 총독이 자 은사금을 주어서 그러면 이제 발굴을 해라라고 해서 조사원이 내려오기도 전에 사람을 시켜서 도굴을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와. 이 소문을 사법당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출타했을 때 이제 대구에서 검사들을 보내서 이 모로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했더니 집안에서 그냥 어마어마했겠네요. 도굴했던 유물이 예.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간 교분을 맺어오고 있던 조선 총독, 예. 경성제국대학교의 교수들, 지역에 있는 유력자가 전부 다 탄원서를 씁니다. 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머. 그렇게 심하게 벌 지어서는 안 된다. 선처해달라. 이 선처를 요구했던 사람 중에는 대구에 있던 시다가 주키지, 이인성을 일본에 유학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교육자들도 탄원서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석에 가까운 행토로 풀려나고 그 대신 경주에서 활동을 하지 말고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게 되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엄청나게 많았던 유물들은 일부는 그러니까 총독부 박물관으로 갑니다만 절반 정도의 유물은 뜬금없이 일본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아, 우리가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일 수교 회담을 할 때 지금 들어보니까 이 물건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물건이죠. 네. 그런데 일본이 생색을 내면서 반환 유물로 거의 모로가의 이 불법적인 유물을 돌려준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담 당시에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사실 발굴 계획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소중하게 또 모아져야 될 것들이 또 이런 일본인에 의해서 또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마구 파헤쳐지고 또 뭐 흩어지고 막 그랬겠습니다. 비단 뭐 이 사례만이 아니겠죠. 너무너무 많죠. 일제 강점기에 문화재가 훼손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제자리를 잃는 사례이죠. 지금 이제 청와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가 있는 그 미남불상 이것도 이제 총독이 왔을 때 경주에 있는 유력자가 여기에 모로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를 위해서 갖다 둔 그 총독 관제에 그 외 남산곡에 있던 공진회를 위해서 반출했던 불상들 경주에서는 정말 수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보존 보호라는 활용이라는 명목하에서 경성으로 옮겨지거나 일본으로 팔려나갔죠. 불국사에 있는 부도탑 일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세키노 다다시가 그건 곤란하다라고 해서 아주 정말 이례적으로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정말 수많은 경주에 있는 문화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으로 팔려나가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또 파헤쳐진 그 고분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분 발굴이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위에서 뚫고 들어가서 천정 뚜껑돌 드러내고 바로 내려가서 물건 꺼내오고 하면은 발굴을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류가 동천동 북산고분하에서 그때 석실분 여러 개를 발굴했는데 하루 만에 뭐 고분 서너 개를 파고 물건을 꺼내오니까 그 빠른 속도에 감탄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고분 같은 경우에 적성목강묘이기 때문에 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다가 돌이 나오니까 아 이건 무덤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 이제 신라고분 조사가 이제 석실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유가 돌이 나오니까 이건 무덤이 아니라고 오인했던 거였고요. 외국에서 온 그 귀빈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파헤친 것도 있다면서요. 그 서봉총이라는 게 있어요. 서봉은 어떤 의미예요, 그럼? 서봉이 보통 상서로울 서자에 봉황봉자를 써서 이름은 아주 상당히 근사한데요. 근사한데
이 서자는 일본 사람들이 스웨덴을 표현할 때 쓰는 서자입니다. 서전이라고. 서웨덴인가? 서전입니다. 서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서봉총을 갖다가 이제 발굴하게 된 계기는 경주에 이제 철도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도로라든가 철도를 놓으면 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경주 시내에서 흙을 갖고 올 데가 없으니까 신라 고분이 크니까 그 봉봉흙을 캐가지고 예. 기초로 깔자. 근데 이제 그게 무덤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네. 큰 무덤은 발굴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철도 공사로 흙을 채취하니까 그러면은 쉽게 무덤을 팔 수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서봉총 발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건축업자가 와서 흙을 갖다가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바닥에 거의 나올 때쯤 됐을 때 이제 고이즈미 아키오라고 조선 총독부박물관에 있는 그 연구자가 와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발굴을 하게 될 때 있어가지고 일본을 방문했던 스웨덴 구스타프 황태자 이런 분들이 경주로 오는 일정에 맞춰가지고 유물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멈추고 이제 귀빈들이 왔을 때 귀빈 앞에서 조금 파니까 근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죠. 아우,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스웨덴 상태자에게는 내가 신라 금관 한번 꺼내봤다라는 추억을 남기면서 이게 일본과 스웨덴과의 관계 개선 이런 쪽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소위 고고학자가 말하는 손맛. 직접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호미질을 했더니 붓질을 했더니 세상에 금관이 나왔네. 라는 아니 것 요즘에 그 아이들 그 공룡 화석 발굴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름이 그러니까 스웨덴의 황태자가 봉을 발견한 무덤이라는 의미로 서봉총이 됐고 금관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제 아침하는 의미에서 오 전하 고분의 이름을 하나 내려주시죠라고 했더니 이제 겸양의 의미로 이제 구스타프가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겠는가라고 했는데 그때 담당자가 그러면 스웨덴의 황태자가 조사를 했고 봉황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서봉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 서봉총인데 일각에서는 이름을 좀 이제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더 끔찍한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요? 예. 데이비드 총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무덤인데 이름이 이제, 데이비드 예. 예, 퍼시빌 데이비드라고 중국의 그 도자기를 수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이 퍼시빌 데이비드가 수집한 중국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자금성에 있는 도자기를 돈 주고 빼와 가지고 이제 가져오고 해가지고 좀 악명이 높은 분인데 이 양반이 도자기를 중국에서 빼서 영국으로 가져가는 교통로가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한반도로 도자기를 빼내서 홍콩을 통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이제 퍼시빌 데이비드가 이제 신라 고분이 발굴되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가 돈을 보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조선 총독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돈을 받는 걸로 하고 서봉총을 발굴한 고이즈미 아키오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서봉총 옆에 있는 데이비드 총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예. 그런 정도의 고분을 파면 신라 적성목각분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유물이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금관이 나와야죠. 이 데이비드 그 근처에 있는 서봉총 그다음에 더 작은 천마총, 금령총 다 이제 금관이 나왔는데 데이비드 총은 금관도 없거니와 중요 유물들이 거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물이 실제로 안 나왔을까? 아니면 꿀꺽. 유물을 반출하는데 적극적이었던 데이비드와 아니면 현주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가 있을까? 이런 의혹이 많이 남아 있는 고분이 데이비드 총입니다. 예. 구스타프 황태자가 왔을 때 바로 현장을 설명하던 경주박물관장인 모로가 히데오가 악명 높은 모로가 히데오 관장이 발굴 현장을 설명하고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구스타프한테 선물을 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황금 귀걸이 음. 등등 유물들을 줬다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서봉총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물을 구스타프 이전에 잠시 또 현장에 왔던 사람이 일본 왕족 그러니까 다카마스노미야 소와 왕의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죠. 예. 이 둘째 동생이 포항의 제2함대를 28정이나 정박시킨 상태에서 경주까지 와서 서봉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니까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출토 유물을 이 왕족에게 선물로 줬다는 기록이 최근에 발굴되었습니다. 네. 그 황족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거든요. 예. 그 구상나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거는
제주도와 같이 상당히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토종나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토종나무를 일본 그 생물학자가 조사에 가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일본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다 심었다는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목적은 그럼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일본을 갔다. 심는다. 예.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는 뭐 황족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또 1000년 이상을 그 지켜온 네. 또 조선의 정신이 있는 그 도시가 경주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그 맥을 좀 끊으려는 시도를 또 많이 정치적인 했던 의미가 것도 있었겠죠. 같아요. 예. 네. 도로나 철도를 놓으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사천왕사라든가 동궁과 월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영역이 이제 잘려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봤던 어떤 경계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원래 신라의 모습의 경계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봤던 경계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이 모습은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불교의 도시 성지이기도 했던 그 신라의 남산에 가면요. 예. 부처님의 목이 달아났다고 합니다.